1번 문제 다시 설명드릴 건데 중간에 뭐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 누르면서 이제 바로 끊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일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이게 얼마 전 예전에는 3년 내의 범위에서 3년 내의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후에 3년의 범위라고 좀 바뀌거든요. 근데 설마 그런 거 가지고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기간제 교원은 그냥 우리가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세 글자니까 여러분들이 3년이라고 이제 끊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이 권고에 의해서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건 맞는 내용이거든요. 사립학교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교육공무원법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얘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실 때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월급이 충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에서 하듯이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권할 수는 없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번 학교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도 맞고요. 가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어서 다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교원의 권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불체포 특권이라고 해서 현행 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애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그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 뭔가 이의 제기를 하고 싶을 때 여기에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교육공무원법이긴 하지만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관련해서 이 밑에 보시면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사립학교법에서도 당연히 권고에 의해서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보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서 보면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사립학교 교원이건 교육공무원이건 간에 권고에 의해서 사직을 당하지 않는 건 동일하다. 그리고 앞에서 기간제 교원인 경우엔 3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간제 교원이 이렇게 그 교육공무원법 안에서 보면 이제 사실은 전에는 여기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간제 교원이라고 하더라도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제 교원을 이제 당연히 뽑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유를 보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이때도 마찬가지죠.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는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앞에처럼 이번 우리 시험처럼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고요. 당연히 이제 학부모의 요구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었던 문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 보여드렸고요. 이제 12번으로 가볼 건데 얘도 좀 어렵다고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도 보면 고정검사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고정검사 이론? 그러면 문항 반응 이론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 기본 강의나 뭐 요약 강의할 때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 관련해서
고정 검사 이론이 있고 이제 새롭게 대두된 이론이 문항 반응 이론이에요 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좀 따로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지금 2번에서 말하는 문항 특성 곡선을 사용한다가 문항 반응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얼개를 갖고 계셨다면 문항 반응 이론에서 사용하는 문항 특성 곡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답이 2번이구나 라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았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 이제 나머지 부분도 저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도 언제든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은 좀 갖고 가자 주의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문항 난이도는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게 맞고요. 변별도는 문항이 피험자의 능력을 이제 피험자들을 변별해내는 능력 그 정도를 나타낸다. 문항이 피험자의 능력을 구별하는 정도를 변별도라고 생각하시고요. 관찰 점수는 당연히 진점수와 오차 점수의 합으로 가정을 합니다. 얘도 제가 기본 강의, 요약 강의 때도 이제 썼던 내용인데 보면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1번이 고정검사 이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난이도 이제 고정검사 이론에서 난이도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매우 쉬운 문항.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별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뭐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변별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워도 변별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답률이 50%인 문항의 변별도도 1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이 다 맞고 잘하는 애들이 다 틀렸을 경우엔 0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학생이 마친 문항의 변별도는 전혀 구별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0이다라고 해서 얘는 답이 2번이었던 그 2016년도 국가직 문제 그때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그거였고요. 지금 이거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문항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1번 고정검사 이론이라는 걸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변별도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항 반응 이론이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검사 이론, 문항 반응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서 이 안에 지금 문항 특성 곡선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항 반응 이론에서 문항 특성 곡선을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뭐 이렇게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억하는 건 그 다음 얘기지만 전체적인 얼개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제가 기본 강의랑 요약 강의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문항 특성의 불변성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떤 집단을 가지고 하더라도 문항 변별도가 똑같이 1.27, 난이도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일한 문항 특성 곡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검사 이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13번으로 넘어갈 건데 요즘에 이렇게 상담 기법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상담 이론에 대해서. 이것도 보시면 이제 뭐 숙련된 질문 기술, 적절한 유머, 토의와 논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직면하기가 현실에 직면하는 거거든요. 그 직면, 내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그리고 이제 뭐 역설적으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기도 하는 이렇게 기법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에서 상담 이론을 고르셔야 되는데 일단 뭐 인간 중심 상담이라고 하는 건 뭐 그 일치성에서 나오고 무조건적인 공감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게슈탈트 상담도 정경, 미해결 과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행동주의 상담 우리 많이 했지만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뭐 행동 조성의 원리라든가 체계적 둔감법 뭐 이런 얘기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답이 현실 치료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번에 그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할 때 현실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이거는 4단계 현실주의 상담의 4단계 상담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해서 소망하는 단계, 행동하는 단계, 그리고 그 행동을
평가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 있는 계획, 책임 있는 행동을 계획하는 거. 그래서 그때 키워드가 현실에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한 변명하지 않고 하는 책임지는 어떤 그런 자세, 그리고 현재 행동에 맞닥뜨리고 직면하는 거, 이런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문제는 또 21년도 지방직에서도 나왔던 문제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자기 삶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상담의 목표가 내담자로 하여금 책임 있는 행동을 학습하여 성공 정체감을 발달시키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자고 유도함으로써 내담자가 변명이나 구실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도와준다라고 해서 얘도 현실 요법이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 앞에 좀 많이 가야 되긴 하지만, 네,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요, 이게 인지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토의와 논쟁을 하고 현실에 직면을 하고 이제 역설적인 기법을 쓰면, 사실 여기에 정서적 행동적 상담, 요 최근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걔도 인지주의적 상담의 그 한 일환인 건데, 걔가 여기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답을 선택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현실 치료가 있는데 또 다른 인지적 상담 이론을 집어넣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제 전체적인 보기 안에서 저게 인지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지적 상담 안에 들어있는 현실 치료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얘는 인간주의적 상담 방식, 행동주의적 상담 방식, 이렇게 다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와 얼개를 갖고 교육학개론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4번 문제인데,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청소년 비행 관련 이론은 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 이 비행 관련 이론이 정말 한 번쯤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가직 설명할 때도 요 얘기 똑같이 드렸던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일탈행위가 오히려 정상 행동이고 규범 준수 행위가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원래 본성적으로는 일탈행위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뭔가 개인과 사회 간의 결속, 통제 이런 게 약화될수록 일탈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얘는 사회통제 이론이 답이었어요. 사회통제가 강하면 일탈행위가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제가 이걸 어디서 설명을 해드렸냐면 2023년도 국가직 9급 교육학개론 해설 강의 안에서 19번 문제 제가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이걸 제가 그때는 교육사회에 포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쥐리겜의 아노미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교육사회에 포함을 시켰지만, 그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생활지도 안에서 얘가 이제 비행 이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때 얘네들을 설명드렸잖아요. 낙인 이론은 일탈 혹은 범죄 행동이 특정 행동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평가와 소외의 결과로, 그러니까 낙인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이론이고요. 두 번째, 사회통제 이론. 그대로 나왔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일탈 행동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해서, 인간의 일탈 행동은 억제하는 사회 통제가 약해졌을 때 일탈 행동이나 범죄가 발생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와서 좀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 문제가 최근에는 없었어요. 최근에는 없었고 2007년도에 이제 서울시 지방직 문제 한 번 나왔었는데, 이때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모든 종류의 범죄와 비행은 학습된 거고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제 차별 접촉 이론이었는데, 얘도 제가 그때 기출문제 뽀개기 하면서 낙인 이론 설명해 드렸고, 아노미 설명해 드리고, 사회통제 방금 그거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차별 접촉 이론은 여기서 나온 내용이고, 마지막에 비행 하위 문화 이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류 계층 청소년들의 비행 행위가 중산층의 규범과 가치에 대한 반항이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네, 이 문제가 드디어 이번에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네, 이제 15분부터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정책,
형성의 관점이라고 해서 얘도 기출문제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출문제가 이제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하며 체제 내의 작용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요. 의사결정을 관련 당사자 간의 논의를 통한 합의의 결과로 이해를 한다. 이러면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합의를 기반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민주적인 방식, 뭔가 참여,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행정의 원리 할 때 참여, 합의 이런 말이 나오면 민주적인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주적 원리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합의의 결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참여적 관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면 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온 적은 없는 문제이나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번 문제도 워낙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어서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1번 국가는 독학자가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학위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하고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고요. 일정한 학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학위 취득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이거 제가 안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3번이었고요. 교육부 장관은 학위 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라고 해서 제가 옛날 강의할 때요, 여러분. 그 기본 강의 때도 그렇고 요약 강의 때도 그랬지만 이 4가지 시험이 있는데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 인정, 전공심화 인정 과정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면제가 가능하지만 이 마지막 학위 취득 종합시험만큼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고 해서 여기 진하게 또 보여드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8년 국가직의 독학학위제를 다룬 문제가 있었어요. 보시면 세계 인정시험을 통과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이게 틀린 내용이었고, 학점 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독학학위제 응시시험 자격에 활용될 수 있죠. 근데 마지막 시험은 면제받을 수 없다는 거.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당연히 응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독학학위제 시험 실시 권한을 얘는 맞는 거여서 지금 니은하고 리을이 맞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시험은 절대 다른 시험으로 면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번 문제, 교육재정의 구조와 배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도 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얘도 가만히 보면 학생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미취업에 따른 유실소득이라고 해서 간접 비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학생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미취업에 따른 유실소득을 교육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얘를 어떻게 우리가 공부담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공부담이 아니라 사부담이었던 건데 이 문제를 많이 생각하시면 또는 이 나머지 3개가 정리가 좀 안 되셨으면 어려우셨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할 건데 일단 2번 보시면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 교부금과 특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도 및 시군 자치구는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시도의 교육 학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여지껏 제가 이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다 검토해 봤는데 저 교육비 특별회계를 교육비 일반회계로 쓴 경우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고가 좀 바뀐 게 아닐까라고 이제 의심을 하셨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처음에 우리가 뭐 공부담, 사부담 또는 공교육비, 사교육비라고 하는 걸 정확히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공교육비는 교육비의 확보 배분의 과정이 공공의 회계 절차를 통하는 경우 그래서 왜 학교 급식비도 공교육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공교육비라고 하더라도 여기 있네요. 급식비 여기 있는데 공부담 공교육비는 공적으로 확보된 재정을 통해 부담되는 교육비를 얘기하는 걸 거고 사부담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교육비 특별 회계와 학교 회계 뭐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담은 이제 공적으로 부담을 짓는 거고 사부담은 학부모가 부담을 하는 건데 아까 전에 그 개인이 공부를 함으로써 잃게 되는 유실소득이라고 해서 그거 역시 내가 이제 간접적으로 지출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다른 데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벌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손해는 나의 손해인 거니까 걔는 당연히 사부담, 간접비용, 교육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비라고 할 때는 공공의 회계 절차가 아니라 주체가 누구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교육비, 교재비, 사설학원비 이거는 무슨 공공의 회계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는 것이 급식비나 방과 후 학교 활동비 이런 것들은 학부모가 내는 건 맞는데 공공의 회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공교육비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공부담인지 또는 사부담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셨다면 앞에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을 좀 보시면 2019년도 지방직 문제에 공공의 회계 절차를 거치는가에 따라 분류할 때 공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학원비는 공교육비에 해당이 안 되고요.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 법인 전입금 등이 공공의 회계 절차를 거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뭐냐면 학부모가 지출한 교재비를 교육비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일단 교재비잖아요. 교재비는 직접 교육비에 해당되고 우리 간접 교육비가 뭐냐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거라서 여기 좀 지우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이거 잠깐만요. 네, 이렇게 좀 지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교재비인데 교재비는 직접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맞잖아요. 이것도 괜찮은데요. 그래 놓고 그 사교육비 학부모가 지출한 거기 때문에 이제 사교육비면서 그 다음에 사부담 교육비. 그런데 지금 이 교재비가 학교에서 쓰는 교재비 잠깐만요. 네. 그래서 학부모가 지출한 교재비를 교육비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는 일단 직접 교육비에 해당이 되고 사교육비면서 사부담 교육비에 해당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담, 사부담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셨다면 아까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지방직 대비 교육학개론 실전 모의고사 할 때 이 교육재정 부분이 좀 중요해서 많이 문제로 포함을 시켜드려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때 18번에 제가 무슨 문제를 넣었냐면 학교 회계상의 세입에 포함되는 수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해서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해당되고요. 학교 운영 지원비와 학교 발전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료 및 수수료라고 해서 이 4개가 다 포함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를 예를 보고 이제 접근을 하셨다면 네, 좀 많긴 하지만 여기서 보면
그 시도 및 3번에 시도 및 시군 자치구는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경비 보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관 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가기가 먼 길이긴 한데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국가직 대비 교육학개론 실전 모의고사 할 때도 제가 어떤 문제를 냈었냐면, 현행 사립학교의 학교 회계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답은 이제 다랑 라니까 이 두 가지만 볼게요. 특히 이제 라번이라고 할 때 학교 회계의 주요 세입원은 국가의 일반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다라고 해서 잠시만요. 네, 전입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걸 지금 다 모아서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교육재정 제도에서 우리가 그 중앙정부 재정이라고 하는 게 교육부 소관 예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으로 넘어가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고요. 그래서 중앙정부 재정에서는 일반회계에 있던 이 돈이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안에 지방재정 교부금을 포함한 유초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 일반 등에 대한 지출이 들어있는 건데 이 일반회계에 들어있는 돈이 여기로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정부 재정에서는 교육재정 안에 교육비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일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서 거기서 그 돈이 지방정부의 교육비 특별회계로 내려온다. 그래서 중앙이 일반이고 그 지방이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구조를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에서도 역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거는 뭐 지역발전 특별회계라든가 혁신도시 특별회계 등에 이제 쓰여지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요거는 뭐냐면 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교육재정 교부금이 지방정부 재정의 교육비 특별회계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 비중이 전체의 87%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들어가는 금액은 80% 이상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앞으로 이제 그런 보기가 나왔을 때 지방재정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나오는 거다. 아니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나오는 금액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막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18번 문제는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서 교사의 직무 만족을 가져다주는 동기 요인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해서 이제 동기 요인이 만족 요인이다. 이게 직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일단 여기서는 가르치는 일 자체와 발전감이라고 해서 디귿과 리을이 안 나왔네요. 디귿과 리을이 답이었던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이제 내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두 번째 보시면 교사의 동기가 보수 수준이나 근무 조건의 개선보다는 가르치는 일 그 자체의 성취감 또는 발전감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동기위생 이론이어서 이것과 관련된 제도는 수석교사제가 해당이 됩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려서 쉽게 문제는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가직 9급 해설하면서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허즈버그는 직무 불만족을 야기하는 근무 조건, 직업 안정성, 보수 등을 위생 요인으로 봤는데 그 얘네들은 아까 말한 그 동기 요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푸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네. 그리고 우리 그 2021년도 국가직에서도 거의 말만 살짝 바꿨지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직무 만족, 직무 불만족이 서로 독립된 별개의 차원이고 각 차원에 작용하는 요인 역시 별개이고 직무 만족을 가져다 주는 동기 요인에는
성취 책임감 등이 있다. 충족되지 않으면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는 요인에는 뭐 근무 조건 등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제 설명을 들었건 모의고사를 푸셨건 또는 기출문제 몇 년도만 이제 공략을 하셨어도 충분히 풀 수 있었을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도 역시 기출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가의 교수적 기능을 중시하고요. 최종 성취 수준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전 능력 수준과 현재 능력 수준의 차이에 관심을 둔다라고 해서 사전 능력 수준보다 현재 능력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 상관도가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같으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차이는 변화에 관심을 두는 거고 변화라고 하는 건 얼만큼 성장했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성장 참조 평가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이제 능력 참조 평가라고 할 때는 본인의 능력을 얼마나 최대한 발휘했는가라는 걸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이제 4번이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2022년도에 이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전년도 문제여서 여러분들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성장 참조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였고요.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관심을 두는 게 맞고요. 학업 증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개별화를 강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전 측정치와 현재 측정치의 상관이 높을수록은 변화가 없었다는 거니까 낮을수록 변화가 클수록 차이가 클수록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고부당 검사라고 하는 게 자격증 발급, 인사선발 주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는 표준화 검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설명도 드렸었던 부분이어서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설명을 할 건데 이 문제도 나온 적이 없는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되게 당황하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나온 적이 없는 문제일수록 굉장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황만 안 하셨으면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수학 시간에 사칙 연산을 배우는 것이 가게에서 물건값을 지불하고 잔돈을 계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제가 모의고사 그 지방직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지적 유연성 이론할 때도 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왜 파지와 전이 높이기라고 해서 그 부분 설명할 때도 제가 전이 얘기는 계속 드리잖아요. 우리 전이가 뭔지는 알고 있잖아요. 배운 내용을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전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도 맞는 건데 이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보기를 좀 보시고요. 적어도 답이 둘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수하다라고 하는 것과 일반화시킨다는 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답이 이거 아니면 이건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스페서픽이라고 해서 특수하고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건 일반화시키는 거에 반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이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 심리를 배울 때 뭐 긍정적 전이, 부정적 전이, 수직적 정의, 수평적 전이 이런 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 먼저 체크를 좀 하자면 긍정적 정의는 선행학습이 새로운 학습의 이해를 촉진하는 현상을 말하고 예를 왜 우리가 그 행동주의 심리학 배울 때도 정적이냐 부적이냐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피아니스트보다 비올라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여기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부정적 정의라고 하는 건 선행학습이 새로운 학습의 이해를 방해하는 현상인 거죠. 예를 들어 영어 단어를 외웠던 사람이 불어를 외우려고 했더니 두 개가 막 헷갈린다면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방해가 돼서 부정적 정의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수평적 정의는 뭐냐면 한 분야에서 학습한 것을 다른 분야 또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지금처럼 여기서 배운 거 다른 데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수평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직적 정의는 기본 학습 이후에 고차원적인 복잡한 학습에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수학에서 사칙 연산을 배웠는데 이게
이후에 방정식을 배우는데 기초가 될 수 있으면 이걸 우리가 수직적 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일반 전이는 일반화시키는 거고 특수 전이는 배운 것을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거잖아요. 구체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뭐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좀 이의 제기도 나올 것 같고 뭐 얘기가 좀 많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배운 것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얘는 특수 전이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답은 원래 답이 3번이었잖아요. 일반 전이라고 할 때는 이 특수 전이의 반대 개념, 뭐 좀 귀납적이냐 연역적이냐라고 생각하셔도 좀 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이제 물건값을 지불하고 잔돈을 계속 계산을 하던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 사칙연산의 개념을 알게 된다거나 뭔가 좀 더 폭이 넓은 일반화 쪽으로 가는 전이를 우리가 일반 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특수 전이냐 일반 전이냐를 놓고 따질 때는 배운 것을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 전이가 맞고 그리고 긍정적 전이, 수평적 전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3번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제가 2023년도 국가직 때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기출문제가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건 작년까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제 전체적인 출제 경향이 물론 이것도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적어도 국가직, 올해 국가직 지방직의 공통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드린 부분이 기출문제가 없는 문항이거든요. 그러면 8문제 정도를 본 적이 없는 문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이런 문제들이 저랑 이제 하나하나씩 봤지만 사실 제가 진하게 좀 표시한 부분이 조금 어려운 문제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가부개혁 시기의 근대교육기관이나 헤르바르트에 대한 부분, 사립학교법, 기간직교사 임용기간까지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학습의 전이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꽤 어렵거나 까다롭다고 느꼈을 것 같긴 하지만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기출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기도 했고요. 또 다행히 또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은 제가 또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어서 쉽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는 또 국가직, 이번에 국가직 문제인데 여기서도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기출문제가 없었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제가 제목을 안 달았는데 잠깐만요. 제목이 있군요. 2022년도. 이거는 2022년도에 국가직 지방직을 제가 한눈에 보여드리는 건데 보면 2022년도만 해도 국가직에서 기출이 없었던 게 한 4문제 정도 지방직에서는 뭐 한 문제 빼고는 거의 다 있었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출제 방향이 지금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라는 부분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거는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제가 이번에 2023년 국가직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총 6세트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국가직 60문제, 지방직 60문제를 좀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적중률이 지방직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지방직은 앞에 나온 국가직에서 되게 많은 힌트를 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들을 좀 보고 지방직 문제에서 좀 더 많은 문제를 적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2023년도 국가직 9급 뭐 나왔던 문제들을 해설하면서 여기 지금 3문제는 거기에 나왔던 부분이어서 굳이 이제 모의고사로 만들진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앞부분 내용까지 해서 저랑 올해
2023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 해설 같이 들으시고 그리고 지방직 국가직 문제 같이 풀어보셨다면 그래도 적어도 12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적중률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출문제가 답인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아쌤이 답이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앞으로 저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기본 강의하고 그 기본 강의 가지고 요약 강의 그대로 들어가고 이제 다른 분들은 보면 심화 강의로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항상 제가 지향하는 건 효율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업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저랑 공부를 하고 남는 시간은 다른 과목 준비하시는데 쓰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최소한의 시간만을 여러분들께 요구할 거고요. 그만큼 저는 교재 연구, 문제 연구 많이 해서 항상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으로 이번 그 지방직 대비 시험 문제 관련해서 해설 강의를 다 했는데 어쨌든 1년 동안 공부 많이 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 시험 잘 보셔서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막 공부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남은 1년 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